안녕하세요. 김상준입니다. 원래 시즌2의 10강의는 이미 녹화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녹화된 강의를 올리면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작금의 사태가 심각하고 통계 자료가 나온 것들도 제가 뭐 사실 충격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낀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2의 1-1 제발 그만 죽고 같이 삽시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날 2010년도 우리나라 자살률 통계가 나왔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구 10만 명당 35.5명인 셈이죠. 2010년에만 15,50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2011년 통계가 나온다면 더 많은 자살률이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가 다 지난 다음엔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자살예방협회가 올해 4월에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에 15,500명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15만 명이 넘습니다. 유태인 학살이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홀로코스트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조금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가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먼 산 쳐다보듯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지만 자살은 실제로 내 부모, 내 형제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부메랑이 돼서 언젠가는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자살 예방의 날이 있은 후에 또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리스트 저도 참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또 집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죠. 이런 유명인들의 자살은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왜 여파가 크냐면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 결심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자살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탤런트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자살했던 모방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도 말이에요. 자살에 대한 거는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루면 안 돼요. 자살 예방을 좀 다룬다면 몰라도 그 케이블 뭐 연예 TV나 이런 데서는 그 예전에 어떤 탤런트의 그 장례식 광경을 실황 중계하기도 했거든요. 몇 시간에 걸쳐서. 뭐 시청률도 좋긴 하지만 이거는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도 죽는데 뭐 나 정도야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고래가 북극해의 얼음에 갇히게 됩니다. 얼음구멍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고래 두세 마리가 그 숨구멍으로 열심히 숨을 쉬고 있고 그 얼음마저 이제 얼음구멍마저 얼게 되면 그 고래는 죽습니다. 그 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자원봉사자들이 등장해서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얼음구멍을 뚫어서
그 고래 가족을 갖다가 구해낸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니 심지어 고래 몇 마리도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는데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 42.6명, 43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팔짱만 끼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처럼 소중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목숨처럼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생명 존엄, 생명이 존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생명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자살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살을 하게 되면 최소 6명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은 평생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아야 됩니다.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죽기 전에 잘해줘야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온 가족이 그런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 34개의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게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노인들이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 국가에서 제대로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사회 안전망이 아예 없는 나라에서도 마저도 자살률이 낮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10만 명당 2명의 자살률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되게 못 산다고 하죠. 사회 안전망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 없죠. 10만 명당 4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8분의 1 수준이고 에콰도르가 6.8명. 여기서 놀라운 건 페루 같은 경우는 0.85명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 탓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정말 왜 자살을 하는지 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사회 안전망 때문일 것이다 추측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 10년 전에 10만 명당 자살률이 5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자살자에 대한 부검을 했어요. 진짜로 시체 부검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서부터 가족관계, 사회 배경,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례 연구를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떠해서 자살을 많이 하더라 해서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20명까지 반 이하로 자살자의 숫자를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성과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말이에요. 그럼 사회 안전망이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때까지 하루에 43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는 문제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구축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라도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라도 뭔가 우리는 손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불교계에서는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교황청의 교회 통계 연감에서는 2009년도 카톨릭 신자가 53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이고요. 한 500만 정도가 이제 잡신을 모시는 사람들, 미신 모시는 사람들, 뭐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 성황당에 절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500만 칩시다. 종교 인구가 그것도 다 종교라고 쳐요. 한 3천만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3천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미국 하면은 우리가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진짜 인간 말종들이 사는 나라 같아요. 그냥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뭐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약탈도 일어나고 정전 나면 뭐 그거 완전히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 나라. 하지만 미국은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1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가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허락된다면 제가 볼 때 최소한 지금 자살률의 2배에서 3배는 되리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자살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회안전망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미국은 의료보험이 엉망인 나라죠. 미국의 파산 1위는 의료비 때문입니다. 의료보험료 열심히 내지만 웬만한 수술하면 3, 4천만 원, 4, 5천만 원 우습게 넘어갑니다.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이유가 의료비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 별로 좋지 않죠. 미국은 그래도 종교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청교도가 건너가서 세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달리 평범한 미국 시민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꿈도 소박하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대통령도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 올리고 선서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독교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률이 생각보다 적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봅시다. 자, 불교를 들어가 보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명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막 가는 강입니다. 봉은사 주지였죠. 그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안상수 의원이었나요? 유력 인사가 자기가 어떤 반정부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주지에서 몰아낸다고 기자회견 비슷하게 했고 신도들은 그 명진이란 자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그를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일반적인 범부마저도 우리가 자신에게 안 좋은 일, 그게 진짜든 아니든 진짜 안상수 의원이 외압을 넣어서 그 사람을 봉은사 주지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정말 그게 음모론이든 간에 일반적인 범부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려니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지은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아니면 생각으로 지은 죄의 업보려니 생각하고 이번에 업장소멸하는 기회다. 이까지 주지자리 털털 털어버리고 허허거리면서 충분히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원인은 모르겠고 나중에 그 사람이 룸살롱에 출입했다는 얘기 때문에 조용히 쑥 들어가게 됐죠.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교의 그 행사가 있을 때 몰래카메라에 스님들이 중들이 모여 앉아서 도박하는 게 몰래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만지는 자들입니다. 불교의 사찰에 가보세요. 연등이 주르륵 걸려 있습니다. 다 무병장수바라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또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들 뿐입니다. 불교 아직도 많은 절에 칠성각을 모시고 있습니다. 칠성각은 잡신들 모시는 데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말이에요. 그 할머니나 뭐 아주머니들이 정말 힘들게 시주던 모은 돈으로 어떻게 룸살롱에 갈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도 여자가 있는데
그리고 일반 월급쟁이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쓸 수 있는데 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의 현 위치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마음 비우러 가는 데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찌됐든 연등 많이 달수록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등 하나하나가 다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소원 다 들어주려면 부처님은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그 도량에 가서 내가 현실에서 돈 많이 벌려고 지나치게 남 밟으려고 애쓰고 또 돈 많이 벌지 못해서 속상해가지고 화나는 거 좀 억누르고 그 다음에 남한테 베풀지 못했던 부분들 절에 와서 좀 마음 편하게 해서 그동안 생각 좀 그러니까 마음 비우는 게 도량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 채우고 욕심 채우러 오는 데가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연등도 달고 탑 쌓을 때, 탑 지을 때 또 시주도 하고 절기와 금기와 올릴 때 돈도 내고 이랬는데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종교에서 무슨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아가 썩어 나가고 대들보가 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런 소원 비는 것, 그 다음에 잡신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중노릇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정화 차원에서 해결해야 여기서 우리 많은 천만 불교 신자들이 자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로 넘어가 봅시다. 기독교. 대형화됐다는 건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전에 장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못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종교가 무슨 다단계입니까? 아니 그럼 차라리 다단계를 믿으라고 하세요. 종교를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남미나 이런 데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자살률이야말로 그게 행복의 척도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국민소득, GDP 아무리 높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 목숨 끊겠다는 세상이 지옥이랑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웬만큼 산다고 이 기독교가 돈 많이 벌게 해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하루에 43명씩 자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종교인들이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의심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아니, 교회 간증 한번 가보세요. 저 예전에 성가대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간증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안 되던 사업이 잘 돼서 지금 나 부자 됐다. 또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거 10년 동안 앓았던 병 고치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무명 시절 서럽게 힘들었던 배우 시절 다 마치고 지금은 유명한 배우 됐다.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힘들어요. 내가 신앙심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나 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도리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뭐든 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제 욕심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들, 남 제치려는 마음들, 내 경쟁심 다 내려놓고 좀 그때만이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뭐가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지 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게 해주면은 자살률 정말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 각 종교에서 맨투맨으로 2,500만만 막아봅시다.
그러면은 자살률이 반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제 사회 안전만 구축하냐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의 어떤 중요성들, 직접적으로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자살률,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자살률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면 제가 우울증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10명 중 1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정신과의 문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심하기 때문이죠. 소위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미친 사람만 정신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과 질환에서 우울증은 의지력이 약해서 또는 정신력이 약해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안 나오는 생물학적인 질병이거든요. 당연히 그 생물학적인 질병이니까 약 먹으면 좋아집니다. 약 먹어서 좋아지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담 치료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이 나이가 올수록 정신과 전문이라는 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엔 제가 외과 의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야, 이거 그냥 단반에 죽어가던 사람 생명을 구하는 그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백척간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 받고 꼭 나을 거예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약 먹고 자살 결심했던 사람이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에 그 목맨 자국이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몇 주 지나서 좋아져서 이제 살만 난다고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자살한 사람을 구할 뿐 아니라 이 가족들이 받을 정신적인 정말 평생 갚지도 못할 죄책감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작은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라는 게 점점 더 도리어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환자 한 분 한 분 더 예전보다 더 성심성의껏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드는 게 알코올,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1위에 해당합니다. 술 많이 먹죠. 이유는 술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발명되었다면 판매 금지됐을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담배, 두 번째는 술입니다. 담배는 당연히 폐암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켰기 때문에 요새 발명됐다면 당연히 그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는 술이죠. 술로 인해서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 많죠. 간염 보균자들은 간암으로 진행시키죠. 지방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사건, 사고, 주폭, 또 술로 인한 충동적인 살인들, 또 술로 인해서 가정 파괴 일어나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술 먹고 다음날 일 못하게 되니까는 사회가 부담돼야 될 경제적인 부담 많죠. 당연히 요즘 술이 발명되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형감일 거예요. 하지만 술이나 담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사적인 자리에서의 술 문화도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 거기에 동석한 상사를 처벌하겠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술 문화 자체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정신병원, 입원실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입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분들은 입원한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약이 좋아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치료가 되고 대부분의 병실을 채우는 분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은 치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당장 10m, 20m만 나가면 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공원이든 동네든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시든 편의점 앞에 파라솔 밑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어디서든지 술을 마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안 그렇죠.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술 자체가 또 우울증을 일으키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자살 충동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술에 대한 억제도 어떤 자살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징후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또 은근히 떠보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문자로 많이 하겠죠? 문자나 카톡으로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 나 진짜로 죽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지난번에도 죽고 싶다 그러더니 죽지도 않고 지금도 또 살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자가 생기고요. 우리가 자살자의 위험인자 1번을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자살의 제스처라도 진짜 자살하려고 하지 않고 쇼를 벌였던 사람들조차도 그 다음엔 진짜 자살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놓고 너 진짜 죽을 생각이 있냐? 대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냐? 그러면은 난 진짜로 어떤 약을 사 모았다든지 어떻게 죽으려고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빨리 받도록 하거나 자살 예방센터에 상담을 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했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좀 지나면 그냥 시큰둥해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대면대면해지고 자동차 한 3개월, 6개월 타면 그냥 그게 그겁니다. 또 승진하면은 한 3개월 지나면 또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 자리 또 노리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때 행복했던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지금 이렇게 무심한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사람 마음은요. 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떤 조건이 생기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내가 지금 죽고 싶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난 살아갈 가망이 없어. 앞으로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안 생길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어때요? 그게 끝간데 없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진짜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 생각에는 골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생각도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 왜 안 좋은 생각들도 없어진다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들었던 사람도 있고 응급실에 와서 약물을 과다 복용으로 자살 시도하려다가 위세척하고 다시 새 인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마음이 영원하다면은 다시 또 자살하고 정말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다 깨어나 보니까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정말 자살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더란 거예요. 이처럼 생각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지나가면 내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 절망적인 마음, 그 다음에 이 세상 뜨고 싶은 마음들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경구 있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행복도 불행도, 불행도 행복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그 변덕이 죽을 듯 하듯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죽고 싶은가 보다. 조금 지나면 없어지겠지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니까 우리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좀 지나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를 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은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없어지고 떠오르고 없어지고 떠오르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 내 생각과 거리를 두세요.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죽고 싶은 마음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또 없어지게 돼요. 그 시간을 벌어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잡념이 일 때는 조금 산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마음 비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돌파구가 마련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위기의 순간 넘지 못하고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토크쇼 나와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진짜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이를 악물고 정말 매일매일 헬스클럽 가서 러닝머신을 탔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 것만 같았다. 그런 얘기들. 박찬호 선수마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돈 많고 명예가 많은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가 정말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그랬다면 자살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기니까 어때요? 박찬호 선수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이제 나이에서 뵌 연륜 그냥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아무리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도 아무리 극도의 희망적인 상황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개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물론 독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질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거죠. 빼빼 말라 거의 굶어 죽게 되면서도 항상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버티세요. 그러면 또 이 생각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창경궁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창경원입니다. 그때 놀이기구도 있고 일제히 잔재라 그래서 이제 놀이기구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궁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부모님들은 5남매 중에 저 혼자를 데리고 왜 나만 데리고 창경궁에 왔을까? 그 당시에 정말 제일 맛있는 게 통닭이었거든요. 통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놀이기구도 탔고요. 참 이상하다. 기분이 참 묘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저는 그날 돌아왔고 지금도 저는 그날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사업이 망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쌍한 막내 아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늦게 낳은 아들이 이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안 됐어서 그 창경원에 데리고 갔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자살하셨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남매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뭐 고아원으로 갈 수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 이후로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마음이 또 여리시고 그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썩 좋지 않으셔서 한 두세 번은 더 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불사조처럼 일어나셔서 우리 오남매들 교육 다 시키시고 우리 아버님은 76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올해 86이신데 아직도 정정하게 총기 있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제 사생활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제발 그만 죽고 같이 삽시다. 이상입니다.